미국에 처음 가는 시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 이미 결정 낸 상태였는데 갑자기 뉴스 트니까 엄청 큰 시위 같은 거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 맞나? 근데 아니면 오히려 자신감이 그냥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를 결정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날에는 총격 사건도 있었거든요. 너무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오늘은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을 앞당겨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행 한번 떠나면 좋겠습니다. 미국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미국의 실상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올리버쌤 채널의 올리버쌤 그리고 그의 아내 되시는 웹툰 작가 정다운 작가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상징 올리버쌤 그리고 그의 아내 정다운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리버 쌤입니다. 마님이랑 같이 200만 명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삶 팬이자 마님 작가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팬인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네. 설립니다. 저희는 올리버쌤 채널에 225만 구독자가 더 부럽습니다. 네. 미국에 사시면서 채널 운영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쉽지 않죠. 특히 한국이랑 좀 멀어서 시차 차이도 있고 제가 한국어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김재원 채널 통해서 네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워낙 정확하셔서요. 아, 그래요? 괜찮은 편인가요? 내레이션 딕션도 그래요? 합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인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인기 비결을 작가님이 좀 알려주세요. 올리버 쌤이요? 올리버쌤 채널의 인기 비결. 제 생각엔 워낙 착하고 선해서 그게 화면 다 끌어도 전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네. 그게 매력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올리버 팬이라서. 우리 마님이라고 불리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원래 그 마님 닉네임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님이 저랑 성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네. 저는 원래 조심성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기 전에 좀 지나치게 약간 계산하고 이거 하면 안 될까, 이거 좀 리스크 높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님은 마님처럼 그런 조심성보다는 그냥 일단 막 하자, 약간 리스크 생각하지 말자, 그냥 앞으로 가자 이런 성격이라서 마님 혹은 사령관님도 네.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님이랑 같이 진짜 완벽한 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잘 맞으시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마님 모시고 오랜만에 청계천 산책하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오, 새 책이 나왔어요. 네, 저 주려고 갖고 오신 거죠? 당연하죠. 네네. 책 아메리칸 서바이벌이라고 와, 합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다 제가 아님이 직접 마님이 그리신. 네, 맞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미화를 해가지고 마님 필터로 좀 예쁘게 그렸습니다. 제목이 아메리칸 서바이벌이에요.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려서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왔지 아메리카는 서바이벌 해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의 아메리카도 험지요 오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도 서바이벌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관광지로 오면은 모든 게 아름답고 예쁜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삶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그냥 배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가 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 생존을 하느냐. 우리 삶 자체가 서바이벌이고 그리고 결혼 자체가 서바이벌이고 육아 자체가 서바이벌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다 서바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올리버쌤한테는 이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래도 고향이 주는 편안한 정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있죠. 고향에 저 원래 텍사스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즉 뭐 이민 갔을 때 자연스럽게 텍사스 쪽으로 가게 됐죠. 근데 저희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도전이 생겼습니다. 네. 되게 힘든 시절도 있었고, 근데 많은 분들은 왜 이런 힘든 시절 많이 보여주냐고 약간 좀 궁금해하신 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실제 모습,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 다 영상 혹은 여기 책 안에 담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미네소타로 이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거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수준이던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거죠.
그게 거리가 1600km였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만까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사라기보다는 좀 이주에 가까운 모든 가구 같은 것도 다 두고 가야 했고 가져가기가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떠날 때는 완전 저희 핵심 생필품만 작은 트레일러에 넣고 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텍사스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네소타 이사를 결정하셨는데 자세한 아메리칸 서바이벌 얘기는 우리 마님이 힘드시니까 앉아서 얘기하죠. 자, 이제 아메리칸 서바이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미국에 처음 가는 시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6천만 원을 들고 가셨더라고요. 나름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때 20대 후반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정도의 규모로 열심히 모은 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후반에 그 정도 모으셨으면 많이 모으신 거잖아. 예. 특히 올리버는 20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착실하게 결혼 자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영어 원어민 교사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일했었어요. 그래도 미국 갈 결심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 입장에선 일종의 이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돈을 이렇게 착실하게 모아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보금자리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다.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월세방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시부모님을 그냥 뵈러 처음으로 미국에 갔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이 집 청사진을 꺼내 보이시면서 내가 목 쓰고 예쁜 집을 지어줄 수 있는데 어때? 약간 저희를 되게 크게 유혹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저는 마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갔을 때 저도 약간 갑자기 외국인 된 기분이어서 미국에서. 그래요? 왜냐면은 그동안 8년 동안 한국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전부 다 여기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갔을 때 일단 집 짓기 위해서 저는 은행 가서 그 대출 받으러. 근데 제가 뭐 좀 일이랑 관련된 서류를 보여드렸을 때 그 은행 직원이 약간 거의 웃었어요. 그냥 이거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데? 그리고 그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약간 그 신용 점수 같은 거 있어요. 그동안 뭐 대출 잘 갚고 있는지 전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제활동 기록이 없으니까 네. 미국에선 신용이 쌓이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바로 고부 당했습니다. 그거 아마 한국에 있다가 그 예상했으면은 미국에 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집을 지어주실 아버님은 계셨는데 땅값은 그래도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한 평당 500원이어가지고 와. 재벌이 된 기분이었어요. 와, 이 큰 대지가 내 거라고? 이러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짓고 어느 정도 기본 생활비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대출은 필요했고 은행에서 대출은 거부를 당했어요. 네. 다행히 저희 아버님 친척 통해서 개인 대출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개인 대출 사채 받았어요. 근데 조건은 되게 무서웠어요. 1년 안에 다 갚아야 했어요. 갚지 않았으면 분이 저희 전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압박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름 아버님 친구분이 배려를 해주신 거긴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조건을 꽤 엄격하게 달아서 뭔가 두 분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럴 싶기도 수도 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것만 해내면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조건이 있어도 그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서로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악착 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림 그리시고 채널 운영하고 방송국 연계돼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른바 아버님 집 지어주시고 집 짓는 일에 같이 참여도 하신 네. 거잖아요. 같이 했어요. 예, 삽질, 뭐 배관관, 뭐 파이프 같은 거 같이 설치하기도 했고, 페인트 작업도 했고, 전 최대한 비용 아끼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배운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영상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이 좋아요. 예뻐요. 네, 잘 지으셨어요. 맞아요. 완벽한 집이 완벽한 있죠. 요새같이. 방도 세 개고 화장실 두 개. 맞아요. 어디 한국에서 그런 집을 분이 꿈꾸겠어요. 없어요. 네. 완전 네. 궁전 같았어요. 네. 그야말로 내 집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완성되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신용점수가 아예 없다 보니까 월세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됐는데 한국은 정서가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어머님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좀 사회의 나고자? 그런 시선이 존재해요. 보기 안 좋아요. 미국에서 성인은 만 19살 때 그때 보통 집에서 나가야 하는 아파트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희 새로운 집에 처음으로 이사 갔을 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불도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대대로 물려받은 되게 오래된 허름한 이불이 있었는데 그거를 깔고 누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천장도 완성되지 않았고 막 배관도 튀어나와 있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쫓겨날 위험도 없고 완전히 나만의 영토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또 선물처럼 이 가정에 체리가 옵니다. 큰딸 체리가 태어나고. 근데 저는 텍사스 날씨가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사실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고 혹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좋아하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땀도 안 나고 그냥 약간 사우나처럼 그런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체리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날씨에 굉장히 저도 만끽해 있었어요. 일단 공기는 깨끗하니까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마르셨지만 저도 좀 마른 편이라 가지고 따뜻한 날씨를 좀 좋아하거든요. 도마뱀처럼.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엄청 예쁜 체리 나무를 봤어요. 생명력이 너무 가득한 생생한 꿈이라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올리버한테 체리 나무를 심자. 그래서 급하게 텍사스에서 클 수 있는 체리 나무를 구해서 양지 바른 곳에 햇빛이 가장 쨍쨍한 곳에 심었는데 그 이후로 임신 사실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운명처럼 이게 태몽이었다는 거 알게 됐고 그때부터 체리 나무와 체리를 중일시하면서 열심히 체리 나무를 키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날씨가 점점 더워졌던.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체리나무를 자태는 한 1m 정도 거졌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2년 뒤에 폭염이 너무 심해져서 갑자기 그 체리나무의 그 낙엽이 갑자기 막 칼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패닉 상태로 나가서 매일매일 물 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최대한 살리려고. 근데 결국 그냥 타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마 내년 봄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해 봄 됐을 때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살짝 그 나무를 땡겨 부수는데 바로 그냥 뿌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 약간 터닝 포인트, 뭐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도 여기 불이 내려도 될까라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른바 드라마로 하면 복선이 깔리는 저등이요. 네, 과연 텍사스에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기후 위기의 영향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 미국에서 해마다 집 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되는데 원래 쓰던 회사가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너희들의 지역엔 우리 커버해줄 수 없다라는 말 해줘서 되게 열심히 그런 보험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회사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보니까 저희는 하이 리스크 지역 됐다는 그런 얘기로 한계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서류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는 뭐 아예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들었어요. 자, 올리버쌤 가정의 보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완공되기 전에 들어갔던 그 집, 결국 완공은 됐을까요? 아니, 말라가는 체리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 올리버쌤 부부의 아메리칸 서바이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아메리칸 서바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미국 병원 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태어난 체리가 조금 아팠어요. 그러면서 병원 가기 힘든 현실을 절감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 집터를 선택했을 때는 집을 갖고 싶은 생각에 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고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당 500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배꼽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게 노란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자라고 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늦게 알았죠. 그래서 전화로 많이 싸우면서 영상에서도 제가 한국이었으면 당장 병원에 달려갈 텐데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뭐 엄마로서 그냥 아이를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졸이셨겠네요. 저는 죄책감 많이 느꼈어요. 네. 이거를 이민한 게 맞는 건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2시간, 3시간씩 보험이랑 병원이랑 통화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체리 그 백업 문제를 위해서 저희는 1시간 10분 정도 운전해야 했어요. 체리의 배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메리칸 서바이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친할아버지죠. 브래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게 돼요. 그때도 병원 가기 쉽지 않으셨더라고요.
쉽진 않았어요. 그 체리 문제처럼 비슷한 이유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리고 결국 그 의사 만나게 되셨을 때 슬프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뭐 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아마 그냥 배 문제 있는데 그냥 소금물 마시고 좀 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게 만난 의사에게 받은 처방이 소금물 먹고 쉬세요였던 거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증상이 있었던 거는 꽤 오래전인데 일단 주치부터 만나고 허락을 받아야 검사를 받으시는데 주치부터 그런 식으로 뭐 쉬면 괜찮아진다, 소화불량 같아 약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한국인으로서 소금만 먹고 쉬어라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픈데도 무력하게 걸어 나오셨을 아버님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시스템상으로 없으니까 되게 무력감이 크게 들었어요. 이 상황에 미국인들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담담하게 워낙 익숙한 일이니까 그래 또 그렇네?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찾아서 다른 의사를 찾자? 그걸 보면서 되게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근데 그때만 해도 췌장암 말기라는 정식적인 진단은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별일 아니겠지 정말 소금물만 먹고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암투명을 하십니다. 아버님 암투명하는 그 시기에 자녀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특히 손녀들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췌장암 진단을 처음으로 받으시고 저희한테 전화로 당신께서 육성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도 놀랐는데 본인은 얼마나 충격이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데려갔어요. 사실 그 병실 문을 열 때 울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안 받아주셨고 사실 그 병실이 무겁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공간인데 삑삑이 신발로 스카이가 삑삑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웃는데 그 순간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 오는 걸 다들 알고 있음에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유언처럼 어머님을 당부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 아버님이 튼튼한 마음 계시고 약간 저희 가족의 기둥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물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당연하게 이런 순간 올 수 있구나 약간 그런 태도로 저희한테 그냥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원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는 바로 저희 어머니를 열심히 챙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아주 큰 미션이 생겼습니다. 6천만 원 들고 간 그 땅에 대출 거부를 받고 그래도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을 지어가고 하지만 급격하게 변한 폭염 속에서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딸아이의 아픔 또 시아버지 아버지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지신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책 속에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부부가 더 사랑하겠구나, 더 돈독해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건 맞나요? 맞아요. 사실 이런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저희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면은 서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다 그리고 외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차마 서로에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미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두운 시절 있는 동안은 밥 먹어 잘 자란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을 서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있어서 약간 한 몸이 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미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저희 없었으면 애들 없었으면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되게 힘들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텍사스의 폭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네. 그 와중에 제주 한 달 살이를 다녀가셨어요. 그때 정말 뭔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으로 책에 써있더군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에 대한 갈망이 8년 동안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간 순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데 다 초록색이고 물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완전 천국을 발견한 기분에 여기 있으면 뭘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텍사스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 대비가 너무 커가지고 제주도가 더 그리워지기도 했고, 아버님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머니를 데리고, 사실 제주도도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그곳에는 물도 있고 그리고 제 가족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컸는데 아버님이 남은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에 그 후보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가고 싶은 욕심은 제주도지만 제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게 어른이 되면서 생기더라고요.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 갈 곳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미네소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책 아메리칸 서바이벌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미네소타, 한국에서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광주를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텍사스에서 미네소타를 가는 건 뭐 워낙 거리도 멀지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조금 다르고, 심지어 이사를 결심했을 때 미네소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다면서요. 저희 이미 결정 낸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뉴스 트니까 약간 거기 엄청 큰 시위 같은 거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 저 혼자 속으로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마님에게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되게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민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네, 거죠. 맞아요. 네, 마님이 이민자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 좀 이거 맞나 이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님은 오히려 자신감이 그냥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마님 사령관이셨네. 네, 전쟁 더 안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이건 결국 인간이 만든 현상이니까 이런 시위 같은 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라앉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계획 취소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가자라는 말 한 거 기억나요.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내심 걱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사를 결정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날에는 총격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격화된 상황이었지만 저한테는 기후변화 때문에 타는 집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시간 문제 때문에 답사조차 쉽지 않았고, 이사 가려면 집도 좀 보고 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 보러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어린데 걔네들 다 데리고 가기도 무리고, 하지만 또 그 과정에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 돈이 많이 들고, 차를 빼고 가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가는 과정이 이 책 아메리칸 서바이벌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미네소타 이주는 원만했을까요? 사실 텍사스에서는 새 집에서 사시다가 미네소타에서는 40년 된 집을 고르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올리버 쌤이 미리 집을 보러 가는, 그것도 혼자 그 중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서바이벌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하루하루 서바이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도 오고, 그래서 그냥 휴먼 스토리죠. 계속 서바이빙 하는 거.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마님이 저를 약간 스카우트로 혼자 미네소타로 보내줬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진짜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마님이 이거 좋아할까 약간 좀 나여가는데, 마님이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제 의견에 달려 있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낡긴 낡았더라고요. 그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몰딩도 썩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 40년 된 동안 사람이 산 집이니까 찾아보면은 각질, 손톱, 머리카락, 꼬불꼬불 다른 색깔의 머리카락도 있고 되게 낡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나쁜 부분만 보면요. 실제로 그때 영하 40도여가지고 그냥 숨만 쉬어도 이제 이게 추위라기보다는 약간 뜨거운 불을 보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추웠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발이 진짜 얼음장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간살이가 없어가지고 전자레인지만 저희가 가진 유일한 조리 도구여서 그때 퀘사디아를 사가지고 데워서 그 일회용 용기에 아이들한테 줬는데, 그 체리가 5살인데 그 아이가 사실 감기에 걸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추운 공간에서 집을 보고 그리고 그 시위에 쫓겨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당연히 5살인데 본능적으로 자기 배를 채울 줄 알았는데 차가운 바닥에 앉더니 그거를 플라스틱 포크로 집어서 두 번째 2살인 아이에게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사랑스러우면서 미안하면서 죄책감도 들고요, 엄마로서. 근데 그 이 사랑이 이 집에 채워질 생각을 하니까 더럽고 오래되고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엄마로서 더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도 생기고 그 순간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림도 직접 그려 넣어서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 빈 집에서. 근데 아직도 이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채워진 기분이 들어요. 이상하게도요. 네. 네, 사랑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이 순간 전에 사실 체리가 그렇게 열심히 스카이를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체리가 아마 그 당시에 저희 힘든 상황을 느꼈나 봐요. 알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미안해서요, 체리한테. 근데 체리는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체리는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스카이의 손을 매일 잡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스카이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나 보네요. 네, 그러려고 철들게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다 행복하고 우리는 집이 없어져도 괜찮고 하하 했는데도 이게 느끼나 봐요. 첫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아메리칸 서바이벌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그 과정을 여전히 겪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포장 이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그렇진 않더군요. 워낙 미네소타가 멀기도 했지만 포장 이사 비용 자체가 뭐 이른바 3,500만 원 정도여서 직접 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체리와 스카이 두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왕자와 공주 개들도 있고 또 고양이들까지 키우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심지어 이사를 결심한 그 다음날 미네소타에 폭설이 예고돼 있어서 막 서둘러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혼자 운전하시기 힘드셨겠어요. 진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운전면허증이 안 나온 상태였죠. 네, 시스템이 느려가지고 예. 운전은 할 수 있는데 면허증이 이렇게 행정상 안 나온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야 뭐 하루 아, 네, 뭐 하루가 그렇죠. 뭐야 한대 네. 시간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는 말이 안 되죠. 지가 또 안 저기 나오고. 인력이 부족해서 네. 되게 느려졌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 네. 또 고향 편을 들어주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복솔 원래 그 예상 못 했는데 원래 아침 한 뭐 새벽 4시쯤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근데 일기예보를 확인했을 때 보니까 그 다음날 뭐 무슨 아침 10시인가 아무튼 그 폭설 온다는 얘기 봤을 네. 때 최대한 일찍 출발해야겠다는 얘기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새벽 4시 대신에 그 같은 날 저녁 9시에 출발하겠다는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미 그 물건 다 트레일러에 있었지만 마님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마님이 좀 충격받은 거 기억나요. 이거 뭐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애들 어떡해? 왜냐면 그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저희가 포장이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청소 시스템도 저희가 직접 몸으로 다 떼워서 그 짐을 옮기면서 동시에 그 집을 완벽하게 호텔처럼 다 이제 깨끗하게 그리고 또 작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정말 몸이 부서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자면 충전되겠다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얼굴에 다 이게 녹아있고 이게 거의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 치니까 14시간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못 봤어요. 최대치로 달렸을 때. 최고 속도로 달렸을 때는 못 봤는데 14시간이면은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래 전 사령관님이니까 담담하게 그래 출발하고 아이들을 이제 실었죠. 아이들 왕자랑 공주도 막 약간 영문을 모르면서 끌려가는데 일단 싣고 보고 달리자 해서 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뭐 건강 혹은 뭐 실험적인 이유로 저는 카페인을 아예 끊은 상태였어요. 아마 6개월 동안. 근데 이 도전을 위해서 저는 커피 꼭 마셔야겠다는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더니 갑자기 엄청 힘이 엄청 많이 났어요. 다행히. 근데 중간중간 저 원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안 마시지만 중간중간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많이들 마시죠. 총 20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14시간 걸렸어야 되는데 그 뒤에 그 무거운 트레일러 있다 보니까 진짜 조심히 운전해야 돼요. 조심히 운전하지 않으면 그 트레일러가 이렇게 하다가 그 잭나이프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 저는 진짜 압박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가고 근데 동시에 천천히 가면 가족의 고통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있는 스카이와 체리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또
왕자와 공주도 공간이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다른 방법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나? 근데 이렇게 올리버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힘을 주고. 네, 왜냐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게 느껴졌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펼 수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막 주무르고 아이들은 세리는 빨리 도착해줘! 하면서 우는데. 예, 동시에 세리는 예의 바르게 왕자를 실수로 뭐 칠까봐 이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근데 네. 결국 나중에 왕자가 약간 허락해 준 것 같았어요. 네, 왕자 위에 약간 살짝 이렇게 올리고. 네. 네, 근데 그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랑 강아지들이랑 신기하게도 훨씬 더 많이 친해졌어요. 원래 왕자가 공주도 항상 애들 옆에 왔을 때 도망갔지만 아. 이 여행이라고 했나요? 이거 여정. 예, 여정 뒤에 갑자기 많이 친해져서 체리 혹은 스카이가 강아지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 가족들까지 완전히 일체하게 된 것 같아요. 미네소타의 폭설은 이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을까요? 혹시 폭설에 갇혀서 마지막 3시간을 잘못 보낸 건 아닐까요? 이 책 아메리칸 서바이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이후 또 이민 이후 우리 가족이 겪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책이잖아요. 뭔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을 때 저는 가장으로서 최대한 약간 튼튼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슬픔, 우울증, 절박함 최대한 머릿속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열심히 그런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마님이 이 책 아이디어 저한테 던졌을 때 처음에 솔직히 약간 속으로 약간 거부감 느꼈어요. 이런 책 쓰면 다시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노력해서 그 사령관님이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책을 같이 쓰기 시작했을 때 저 감정들을 직면했을 때 드디어 무슨 감정 느꼈는지 약간 천천히 소화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힐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큰 의미였어요. 전 사실 그 어두운 시기였을 때는 세상에서 저와 올리버만 가장 힘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생존하느라 저희만 보니까요. 근데 책을 쓰고 나니까 다른 어른들은 사실 태어나면 이런 상실의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모든 어른들은 겪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저 혼자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고통이 너무 무섭고 아프고 제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었는데 그 고통을 안고도 묵묵하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이 주위에 세상 가득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작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도 이렇게 담고 성장하고 정말 큰 그릇 같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모든 어른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사실 그분의 인생에서 그분은 생존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사실 아버님이 떠나셨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지만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신 유산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큰 유산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그 유산이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쓴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그래서 서바이벌 아직도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을 무사히 저희 미네소타에 와서 같이 다시 생존 체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 저희에게 이 아메리칸 서바이벌은 이 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배 인생이든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서바이벌, 미국 이민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기후위기도 또 의료 시스템 붕괴도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위기, 지구의 위기 혹은 우리 인류의 위기를 잘 대비하고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전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열심히 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미국 이민 생활에서 잘 견뎌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분, 올리버 샘 부부의 아메리칸 서바이벌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바이벌 파이팅. 코리안 서바이벌 파이팅. 맞습니다. 아메리칸 서바이벌 누구에게나 생존기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잘 버텨주시는 여러분이 우리는 참 고맙습니다. 책과 삶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